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심리학 세 번째 강의로 사회심리학의 방법론과 연구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은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여기서 사회과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하고 서술하는 연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회과학은 또 과학의 한 부분인데, 과학은 경험적 검증을 하는 방법론에 의해서 생성된 진실된 지식의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은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이 상식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예술과 다른 점은 우리가 경험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 현상들 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어떠한 그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가설이 그것이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밝힘으로써 우리가 과학적인 그 이론을 구성을 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과학 철학자이고 사회 철학자인 이 칼 포퍼가 말한 말인데요. 이 과학적인 이론은 그것이 확증 가능성이 아니라 이 반증 가능성에 의해서 그것이 검증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칼 포퍼는 영국의 과학 철학자 또 사회 철학자로서 그 과학적 발견의 논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과학적인 그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가를 밝혔고, 또한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두 권으로 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퍼는 이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의 목적론적인 역사주의에 반대를 합니다. 이 플라톤은 우리가 철인 사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뛰어난 철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헤겔도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해서 하나의 시대를 이렇게 관통하고 끌어가는 어떠한 그 힘을 얘기를 했고, 또 마르크스 역시 이 자본주의는 그 내부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붕괴하고 결국은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역사 발전의 단계론을 주장을 했었죠. 이와 같이 그 플라톤과 헤겔과 마르크스는 하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정된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추동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이 전체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포퍼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상가인데요. 여기서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 단순히 정치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같은 경우,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만약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면 더 이상 그 이론을 폐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또한 수정을 해서 임시 변통적인 이론을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 이제 포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마르크스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이 공산주의가 이제 도래한다라고 했다면, 영국과 같은 그러한 선진국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스스로 수정을 하는 식으로 나간 반면, 러시아와 같이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뭐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곳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이론이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그 이론을 폐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계속해서 수정 이론을 내세우는, 따라서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참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밝혀냄으로써 그 잘못된 그 명제를 우리가 부정을 하고 새로운 명제를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칼 포프는 아주 다음과 같은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까마귀를 다 찾아봤더니 계속해서 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명제가 참인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곳에 하얀 까마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하얀 까마귀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까마귀는 검대라고 하는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참이다라고 믿는 것은 한시적으로 그것이 그 반증되기 전까지 우리가 참이다라고 믿는 하나의 신념의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정되기 전까지 참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체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에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닫힌 상태에 있게 되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과 우리가 상식을 비교해 보면 또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이 상식은 인간 행위와 사회 현상을 공상적인 설명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이제 비체계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우리의 상식이 성립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정관념이 되겠죠. 어떤 특정의 집단의 성원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사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집단의 성원들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고 어떠한 일회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우리가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과 달리 과학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경험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이론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학이 철학이나 신학과 다른 점은 우리는 이 과학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지향하죠. 예를 들어서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또는 사후세계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제는 과학의 대상은 아니죠. 이것은 신학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그것이 참이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체계인 것이지 이런 과학적인 하나의 탐구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신학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일종의 과학자이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또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둘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조화롭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과학과 신앙은 별개의 것으로 또 이렇게 취급하는 부류가 있겠죠. 그만큼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과학으로서 사회심리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절차 그리고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학의 특성은 우리가 상식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상식은 인간 행위와 사회 현상을 공상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체계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집단의 한 성원을 그 집단의 속성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집단에도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또 구별되는 특성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하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일회적인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 집단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 과학은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을 통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하나의 명제로 만들고 그것을 연구 가설로 전환한 다음에 그것이 실제 그 자료와 부합되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또한 과학은 신학이나 철학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실제 우리가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반면 신학의 경우에서는 신의 존재라든지 또는 사후 세계와 같이 우리 인간이 실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을 주제로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과학과 또 신학 간의 하나의 또 상당히 미묘한 또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과학자이면서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 과학과 신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부류는 과학과 신학은 일종의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로운 관찰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찰할 만한, 연구할 만한 대상을 과학적 탐구의 주제로 삼는 것이지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의 적용의 영역과 한계를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학적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한정을 지어서 그 안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치 만능 이론처럼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 절차의 객관성이죠. 그래서 연구자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결론을 냈을 때 그것은 연구자마다 다 다르게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객관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는 표준화되고 때와 장소가 다르더라도 다시 우리가 동일한 연구를 했을 때 동일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그 연구를 우리가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질 텐데요. 우선은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한 관찰로부터 하나의 이론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행동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패턴, 규칙성, 그러면 왜 이러한 그 규칙적이고 패턴을 띈 행동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하나의 이론을 구성할 수가 있고, 또는 보다 더 크고 보편적인 이론으로부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을 또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기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을 구성을 하고 이론으로부터 검증할 어떤 가설을 도출을 하죠. 이러한 가설을 도출한 다음에 우리는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한 것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고 그것을 이제 변수로 만들죠. 그래서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가 명제가 되는 것이고, 이 명제로부터 우리가 지금 검증하려고 하는 가설이 이제 도출이 되는데, 실제 자료를 가지고 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검증을 하죠. 그래서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이 이론이 만약에 이 가설이 부정이 됐다, 기각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는 이론을 수정을 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설정한 연구 가설이 참인 것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당분간 이 이론이 참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한시적인 하나의 상태죠.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 가설이 이제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것이 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을 때 그게 이제 과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각되기 전까지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뉴턴의 만유인력의 이론이 오랫동안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믿어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 만유인력 이론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다 더 일반적인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다 더 간명하게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론에 의해서 이게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가능한 정확하게 기술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인과관계의 방식을 통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우리는 설명을 하고, 그 인과관계가 아니면 최소한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관계의 기초에서 우리는 예측을 하고 통제를 하죠. 그래서 많은 연구는 이게 자연과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지만 순수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 남는 또는 멈추는 연구는 드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 부분은 어떠한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죠. 어떤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최근과 같은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의 경우도 많은 지금 과학자들의 그 과제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은 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신약 개발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알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러한 그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사재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사재기라고 하는 것은 더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극도의 불안감을 가져오고 신뢰를 상실케 해서 더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따라서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또 방법을 찾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과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버트 치알디니 외에 3명의 학자가 이제 공편한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회심리학의 주요 연구 방법을 크게 기술적인 방법과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방법은 어떤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관찰을 하고 사후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연 관찰, 사례 연구, 기록 연구, 설문조사, 심리검사, 이런 것들이 기술적 방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 실험실 실험이라든가 현장 실험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연구자가 이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고 통제를 해서 그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러한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실험 연구이죠. 특히 이제 심리학적인 사회심리학에서 실험 연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실험 연구는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변수를 조작해서 그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자는 변수 중에서 일종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이제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종속변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또 존재하는 일종의 매개변수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의 목적이 아닌 경우는 우리는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실험 연구에서의 특징은 하나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어떠한 효과가 독립 변수에 의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속하는 이 연구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이제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두 집단의 간에는 처음에는 어떠한 인구학적인 차이가 없는데, 단지 실험 집단은 독립 변수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결국은 독립 변수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종속 변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한 차이는 결국은 독립 변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실험 변수를 이제 조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 변수들을 다 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험 대상을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배분함으로써 그 가운데서도 이제 사실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집단 내에서의 차이가 서로 일종의 그 상쇄함으로써 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의 절차를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선 이론으로부터 검증 가설이 도출이 되고, 그걸 우리가 조작적인 정의를 통해서 그 추상적인 개념을 어떤 경험적인 변수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실험 및 통제 조건의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연구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배분을 하고, 독립 변수를 우리가 조작적으로 이제 처치하는 거죠. 어느 집단에는 이 효과에 노출이 되고 다른 집단에는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일종의 종속 반응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평균 간의, 집단 평균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독립 변수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회심리학의 연구가 이러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구체적인 주제들, 예를 들어서 그 동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conformity라고 하는 개념인데, 결국은 하나의 집단의 압력 또는 집단의 규범에 사람들이 따르는 행위죠. 그리고 또 이러한 동조는 그 권위의 하나의 순응 또는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응해서 어떤 그 피험자한테 상당히 가혹한 그러한 실험을 진행을 할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러한 전기 충격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피험자에게 일종의 낱말 퀴즈를 내고 그것을 맞추지 못했을 때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하는 거죠. 점차 이 강도를 높여서 정말로 치명적인 수준의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 버튼을 누르더라는 실험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연구는 이 사회적 배경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나치의 만행에 독일의 시민들이
순응한 것에 대한 하나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죠. 근데 그 중에는 사실 뭐 나치와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독일인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이 그와 같은 만행에 동조하고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위에 순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추격 실험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권위를 가진 존재에게 복종하고 순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화 과정 자체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순종하고 학교에 가면은 교사에게 순종하고 직장 내에서는 상사에 순응하도록 이와 같은 사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순응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학습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렇게 나치에서의 어떤 홀로코스트와 같은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험 연구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21세기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실험을 재현하는 것은 많은 연구 윤리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윤리 문제는 이따가 우리가 또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필립 짐바도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일종의 이 죄수, 간수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험자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마치 아르바이트로 이 실험에 참여하면은 상당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신문 광고를 내고 이 공고를 보고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한테는 이 간수의 역할을 맡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죄수의 역할을 맡기게 했어요. 그래서 죄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고 이름표, 사람의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이고 이 간수의 역할을 맡는 사람은 간수의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또 무기를 소지하게 하고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서로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자신의 맡은 역할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마치 자기가 실제 간수인 것처럼 가혹행위를 하고 죄수들은 그 가혹행위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이 순응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영화인데 다스 엑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필립 짐바도의 이러한 감옥 실험을 영화한 것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상당히 쇼킹한 그리고 정말 짐바도가 말했던 이 권위의 순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험 연구의 예로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진행됐던 것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한민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2011년 아세아 연구에 출판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제목이 문화 진화론적 인종 도식의 영향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의 인종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종에 대한 이중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인종을 나름대로 이렇게 서열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백인들은 우리가 우대하고 동남아시아인이라든가 아프리카인들은 우리가 하대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종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은 일종의 척도를 개발해서 측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인종 집단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를 여러 가지 문항을 통해서 얼마만큼 인종주의적인 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뭐 우리가 사회적 거리감 척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특정한 국가의 사람들을 그냥 방문객으로 받을 것인지 이웃으로 받을 것인지 친구로 받을 것인지 직장 동료로 받을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문항을 통해서 동의하는 정도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을 합니다. 원래 사회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심리학에서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 그 코로나 사태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또 이렇게도 쓰여질 수 있구나 했는데, 지금 또 우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떠서 한 2m 정도의 어떤 물리적 거리를 두자는 것인데, 이게 자칫 사람들 간의 관계조차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저는 굉장히 온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척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종주의와 같은 태도를 측정하는 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음에도 우리가 소개할 사회적 선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social desirability bias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연구 대상자들이 자기의 실제 인종주의적인 태도를 드러내면 그게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어서 실제보다 덜 인종주의적인 것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특히 이제 태도나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그 암묵적 연합 검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글로 쓰여진 문항을 제시하고 그 문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의하는지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한 판단을 하기 전에 어떤 자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한민 교수는 3차례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인과 동남아인들의 사진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긍정적인 형용사, 부정적인 형용사를 이렇게 세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각각 인종의 사진을 보여준 후에 그것과 관련되는 긍정적인 형용사 또 부정적인 형용사를 주고서 반응하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내세운 이유는 우리가 한국인들이 서양인 백인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형용사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시간은 더 짧아지죠.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부정적인 형용사가 주어지면은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 시간이 느려지죠. 반면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는 백인보다 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형용사에 반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형용사에 반응하는 시간은 짧아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고정관념의 경우에 우리는 이게 상당히 이제 마치 패스트 모드라고 할까, 신속 모드로 반응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것이 고정관념과 다른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백인과 관련된 긍정 형용사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부정적인 형용사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죠. 그리고 백인과 동남아인의 비교를 해보면 긍정적인 형용사의 경우에 동남아인들보다 백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형용사에 처리하는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부정적인 형용사는 반대죠. 오히려 동남아인들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형용사에 이 실험 대상자가 반응한 시간은 더 짧고 긍정적인 경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 어느 특정한 인종 집단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그것과 관련된 형용사와 연관시켜서 반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짧은 것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특정 집단에 대한 우리의 하나의 고정관념, 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편향이 나타날 그러한 여지가 적죠. 왜냐하면 반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속내가 더 빨리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험실 내에서의 실험을 살펴보았죠. 근데 이제 실험실 내에서의 실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게 인위적이죠.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많죠. 그러니까 현장 실험의 경우에서는 그런 면에서 실제 사회 현장에서 실험 조작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을 연구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이제 그림이 나와서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좀 바닥에 넘어졌어요. 졸도로해서 넘어졌을 때 그 주위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도움을 주는 행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X축은 이 목격자의 수가 이렇게 5명에서 8명, 그 다음에 9명에서 11명,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12명 이상으로 차이가 있죠. Y축은 도움을 주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도움을 주는 행위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죠. 집단의 크기가 크면은 도움을 주는 행위가 더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연구자가 개입을 하죠. 이제 어떤 면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죠. 마침 주어진 조건에서 목격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반응하는 시간을 보면 되는데 결국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은 책임감의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목격자가 적으면 결국은 책임을 질 사람이 자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도움을 주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도울 수 있지만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게 되면 굳이 자기만이 책임이 지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을 주는 것이 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이 대도시라고 하는 환경이 이와 같은 그 친사회적인 행동이 일어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도시의 환경은 첫 번째가 그 규모가 크죠. 그리고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익명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이 이렇게 분산되는 상황이 나타나서 뭐 도심에서 어떠한 폭행이 일어나더라도 방관하는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연 실험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 현상에서 나타난 것을 이제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재현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러한 비유를 들자면 그 호수의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호수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다가 정말 건기가 오래돼서 물이 다 말라게 되면 호수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살던 그런 동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고대 유적지가 발견될 수도 있죠.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도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심리 행동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빠르게 대응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연구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970년대 말에 미국의 이 남가주 지역,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화재로 인해서 200여 가구가 이제 소실이 됐는데, 이때 사람들의 이제 행동을 보면 어떤 집은 불이 난 집이 있고 불을 피한 집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 불이 난 집의 사람들은 이게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다라고 여기고, 그러면 불이 안 난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운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방비책을 잘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원인을 이제 찾는 것이죠. 이걸 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귀인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근본적인 오류의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자기의 내부적인 속성에 기인해서 그런 것으로 여겨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했다.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에 실패했다. 그러면 자기한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탓을 합니다. 시험 문제가 범위 밖에서 났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부의 탓을 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외부의 요인으로 설명을 해요. 집안이 좋으니까, 금수저니까. 반면 그 외부의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건 내부의 요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만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어떤 동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거냐, 내부적인 거냐 외부적인 것이냐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 조사 연구인데요. 이것은 전 실험 연구와 다르게 하나의 기술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사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2가지 이상의 요인 또는 변수들의 발현 양상을 기록해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설문조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응답자에게 여러 가지의 그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연령, 그 사람의 학력, 그리고 그 사람의 소득. 그러면 우리가 연령과 소득 간의 관계를 또 살펴볼 수가 있고, 또는 학력과 소득 간의 관계. 또 우리가 이렇게 변수들을 통해서 관계성을 찾아볼 수가 있죠. 이러한 그 조사 연구의 대표적인 예가 아동의 TV 폭력물 시청 시간과 공격적 행위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반두라의 사회적 학습 이론이 바로 이런 공격성을 우리가 관찰하고 공격적 행동을 자기가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공격성이 드러나는 것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학에서 이러한 폭력, 공격 이것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폭력물 TV 시청 효과가 공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폭력물을 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폭력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폭력물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TV 폭력물 시청이 공격성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그 정도를 다른 일종의 다른 종류의 상관관계와 비교를 했더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흡연과 폐암의 관계예요. 거의 0.4 수준. 그러니까 흡연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줄담배를 펴도 폐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흡연을 하는 사람이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고 그 정도는 0.4 정도로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높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0부터 0.3 정도는 상관관계가 약한 거로 보고 0.3부터 0.6은 상관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0.6 이상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0.4에 가까운 것은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바로 다음이 이 미디어 폭력과 공격성의 관계입니다. 그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보면은 이 유방암의 자가 점검과 또 유방암 걸릴 확률을 보면 이것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성들에 있어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유방암인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자기 검진을 하는데 그게 실제 유방암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스스로 하는 자가 검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이미 이렇게 자가 검진을 할 정도 수준이 됐으면 이건 매우 심각한 것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장 지금 현재 낮은 상태인데 미디어 폭력의 노출은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정말로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 이제 이렇게 사실로 드러난 것을 바라보면 얼마만큼 이 미디어 폭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공격성을 높이는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마이클 무어 감독의 Bowling for Columbine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은 좀 굉장히 미국 사회의 모순을 잘 드러내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감독이죠. 시코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 사실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인구의 40%가량은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못해요.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국민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못한 이러한 건강보험이 민영화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1년에 10,000불 이상의 보험료를 내어야만 이 보험 혜택을 받다 보니까 40%가량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못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죠. 그리고 공공의료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미국은 이것이 개인에게 맡겨져 있고 그 중에서 소득이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런 것이 여실히 잘 드러나는 상황인데요. 이 Bowling for Columbine에서는 미국에서의 총기 폭력이 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월등하게 높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 영화입니다. 그 바로 미국에 인접한 국가가 캐나다인데 캐나다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총기 사고가 총기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단지 미국인들이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어서만은 아니에요. 그 호주라든지 또는 캐나다에서도 개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큼 그러한 총기 폭력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클 무어 감독은 미국에 있어서의 이러한 총기 폭력의 원인은 미국 사회가 그만큼 폭력적이고 폭력을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뭐 너무나도 드러나잖아요. 되게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람보가 됐던 또는 아놀드 스와츠네거가 됐던 이러한 히어로가 나타나서 그냥 완전히 뭐 벌레 죽이듯이 이렇게 사살하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노출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완전 우리가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보울링 포 콜럼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무어의 보울링 포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이 두 명의 이러한 총기 난사범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교사에게 무차별로 이렇게 총격을 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왜 제목이 보울링이냐면 그 시간에 원래는 보울링 이쪽에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인근에 있는 보울링장 가서 학생들과 함께 그 체육 시간으로 보울링을 배워야 될 시기에 이들이 안 가고 그 학교에 들어와서 총기 난사를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바로 보울링 포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들이 보울링을 치러 갔다면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고 결국은 이러한 총기 난사범들이 올리버 스톤 감독의 내추럴 본 킬러를 20번씩이나 보고 거의 자기네들이 마치 그대로 모방을 한 것이 이러한 총기 난사로 이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폭력문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인 둔감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폭력물 노출의 효과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폭력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효과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 폭력물 시청이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적 행위를 가져오게 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한 개인이 얼마만큼 폭력물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시간을 측정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공격적인 행위, 공격적인 태도를 측정해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러한 조사 연구의 장점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뭐 길어야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안에도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사 연구의 문제점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게 인과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물 노출이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또 폭력물을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사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과관계라고 우리가 곧바로 볼 수가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 비구조화 면접, 그 관찰법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설문조사는 전체 모집단으로부터 이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체계적인 질문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모집단이 있어야 되고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우리는 자료를 수집을 하죠. 그러면 자료로부터 우리는 그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찰하고 검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표본에서 나타난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모집단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응답자의 그 속성이나 응답자에서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표본이 대표한다라고 하는 모집단 내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가 아주 보다 더 완전한 설문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표집 과정이 이게 대표성을 띌 수 있는 확률 표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문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는 문항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면접.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표집에서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나 또는 표본에서의 관계가 모집단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확률적으로 표집되어야 돼요. 이러한 확률 표집 안에는 단순 무작위 표집, 계통 표집, 층화 표집, 증납 표집 이런 방식이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확률 표집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모집단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어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경우. 이럴 경우는 우리가 편의 표집이나 판단 표집이나 할당 표집이나 누적 표집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비확률 표집을 통해서 얻어낸 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확률 표집은 불가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되게 이제 파일로트 연구나 또는 탐색적인 연구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이걸 하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가설 검증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설문조사에서는 그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상적인 개념은 그 자체로 우리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찰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측정이거든요. 그래서 측정에는 대개 어느 대상에게 하나의 규칙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신도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 봅시다. 직장에 대한 헌신도. 한 그 직원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 대해서 얼마만큼 헌신적이고 충성적인가. 이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헌신과 관련된 문항들을 묻고 거기에 동의하는 정도를 뭐 매우 동의한다 이때 5점. 그 다음에 대체로 동의한다 이때 4점. 보통이다 이때 3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때 2점. 그 다음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할 때 1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죠. 그리고 이걸 하나만 묻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그 관련된 문항을 묻다 보면
그들 사이에 하나의 서로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에게 우리가 1년의 그 규칙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서 하나의 그 정량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측정의 세트가 척도가 되는 거죠. 척도. 이럴 때 우리가 개발된 척도가 우리가 정말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느냐가 하나의 타당도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중을 재는데 그 자를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는 신장을 잴 때 타당한 척도이지 체중을 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신뢰도의 개념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측정 기법을 적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는 정도가 신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헌신도의 예를 들었는데 헌신도와 관련된 문항들 간에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 이것은 신뢰도가 높은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 맨 왼쪽의 경우는 어떤 타겟이 있는데 이 타겟의 중앙을 맞추는 것이 타당 하나의 척도라고 한다면 지금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이것들이 또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 측정이 신뢰도도 낮고 타당도도 낮은 상황이죠. 두 번째의 경우에서는 이게 한 점에 다 몰려 있는데 이게 관역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죠. 이것은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은 경우죠. 세 번째의 경우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다 같이 높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측정을 하고 척도를 개발할 때는 바로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은 그러한 측정 문항들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설문조사가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저 자신도 수없이 많은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온전하게 제대로 된 설문지를 만드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조사 연구에 이미 반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심리학에 있어서 이런 설문조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많은 학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설문지는 누구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설문지를 모든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조사 방법을 하기 전에 수업을 듣고 어떤 관련된 문헌들을 읽고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역량 있는 조사자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심리학적 연구는 정말로 많죠. 그 중에서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인종주의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떤 학교 차별 철폐에 대한 태도 조사를 했어요. 미국이 지금 여전히 흑인과 백인 또 백인과 비백인 간에 있어서의 편견이 남아있고 또 인종차별적인 행동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런 흑인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금지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어난 민권운동의 결과입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흑인과 백인이 학교라든지 주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버스 등지에서 이렇게 구별되고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것이 그게 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쓰는 말이 separate but equal, 분리되었지만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흑인 학교, 백인 학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1960년대 이후로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통합 학교를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흑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버스로 태워서 백인 학교에 보내서 수업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처음에는 굉장히 컸죠. 그래서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교에 그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가 있어요. 줄여서 노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제너럴 소셜 서베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수집된 자료는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저 자신도 이 GSS를 가지고 저는 흑인과 백인이 아니라 그 소수 민족들 간에 있어서의 인종주의를 저는 연구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리안 제너럴 소셜 서베이 KGSS라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GSS를 통해서 인종통합학교를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그랬던 것이 이제 1942년에는 32%만 지지했던 게 1956년에 가면은 이제 50%, 76년에 가면 84%, 80년대에 가면 90%. 아마 지금 2020년에 조사하면 인종통합학교를 지지하는 비율이 거의 95%에 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선 겉으로 드러난 인종주의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지죠. 그러니까 조사 연구가 우리가 이렇게 장점이 뭐냐면 동일한 문항을 시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니까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조사 연구의 가장 큰 약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편향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있는 인종주의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인종통합을 찬성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이 소수 집단에 대해서 인종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에서는 신인종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문화적 인종주의의 형태를 띄어요. 더 이상 흑인과 백인 간의 차이가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흑인 문화에서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결국은 빈곤이라든지 공격성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나 또는 니오레이시즘에서 신인종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문화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가에 대한 하나의 태도가 그 구성원에게로 전이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한국인들이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태도는 인종주의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황인종이고 아시아인종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해서 갖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는 일종의 국가 발전의 수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니오레이시즘은 이런 문화와 국가의 특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인종주의는 생물학적인 인종주의를 대체한 것이 아니고 은폐하는 거죠.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속성과 국적의 근거에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설문조사의 장점은 상당히 비용 효율적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위협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감추거나 또는 이것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담배를 몇 갑 피십니까? 라고 하면은 2갑을 피는데 1갑으로 보고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담배 피는 것이 그다지 뭐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응답자들은 뚜렷한 의견이 없어도 응답할 수가 있어요. 대체로 이러한 경우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뚜렷한 의견이 없거나 정보가 없을 때 그냥 중간 정도의 수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보통 뭐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 이게 상당히 애매한 거죠. 이것이 정말로 그 어느 현상에 대해서 자기의 중립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는 복잡한 정서적인 주제를 포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설문조사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비구조화된 면접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복잡한 정서적인 주제, 이혼, 낙태, 체벌, 아동학대 등과 같은 것을 조사할 때는 일종의 그 비구조화된 문항들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unstructured schedule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questionnaire, 설문지는 이게 아주 표준화된 아주 체계적인 질문의 세트라고 한다면 이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앞으로 자기가 물어볼 문항들의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를 반드시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은 연구자로 하여금 상당히 유연하게 융통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감추고 싶은 복잡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비구조화된 연구 면접법은 우선은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든지 굉장히 지극히 내면적이고 사적인 그러한 주제인 거라든지 또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데 유용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항을 만든다는 건데 문항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전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사전 정보가 없고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물을지를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비구조화된 면접법이 어떤 좀 더 유연하게 또 덜 어떠한 그 체계적인 상황 속에서 응답자들과 교감을 통해서 자유롭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조화된 면접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체계적인 설문지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비구조화된 면접법의 한계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분석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제보자들이 소수이고 또 무작위가 아니고 또 편향될 수가 있어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집단 간의 비교가 정확하지가 않고 연구자의 편향이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찰법이 있습니다. 이 관찰법에는 참여 관찰이 있고 또 비참여 관찰이 있어요. 이 참여 관찰의 경우에서는 연구자가 그리고 자기가 연구하는 집단 간에 구분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구자가 그 집단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공동의 멤버로서 관찰을 하는 거죠. 반면 비참여 관찰은 자기가 연구하는 집단과 구별돼서 그리고 자신이 그 피연구자들로부터 이 사람은 외부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죠.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일지가 설정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의 경우, 또 실제로 많은 우리 사회학자들이
이 참여 관찰을 하고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촛불 집회에 자기가 참여해서 사람들의 내세우는 주장들, 반응들, 행동들을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항배 교수님, 그분하고 저하고 작년에 또 고대 연대 합동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혐오의 문제를 가지고 한 번은 고려대에서 같이 강의하고 다음번에는 연대에 가서 해서 양교의 학생들이 바로 이 혐오의 문제를 두 사람의 관점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가졌었는데, 이 그 김항배 교수가 이 태극기 집회에도 가고 또 이쪽에 이제 좀 더 진보 집단의 그 시위에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기도 마치 그 집회의 일원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은근슬쩍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 비참여 관찰의 경우에서는 자기가 그 구성원이 아니고 외부자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 좋은 조옥라 교수 두 분의 인류학자가 그 서울의 사당동 재개발 지역에 이런 빈민촌을 연구를 한 것이 상당히 아주 고전적인 연구인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그분들은 재개발 지역의 구성원은 아니죠. 외부 학자로서 오랜 기간 현장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를 이제 파괴시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여 관찰의 예로 데이비드 로센한의 정신병원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참여 관찰이죠. 로센한이 자기가 정신병 환자라고 속여서 거기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냥 그래서 자기만이 들리는 무슨 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랬는데 나는 자꾸 목에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얘기한다.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의사는 그가 정신병 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또 투약도 하고 치료를 하죠. 근데 정작 정신병 환자들은 그가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병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사들은 모르는데 정신병 환자는 그가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 로센한이 제기하는 질문은 정신병원의 환경이 정신질환에 정말로 치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정신병원이 정신병원의 정신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가로막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에서 바로 이 정신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배제의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중에 한 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사회가 그 정신병을 만들고서 자기들을 이제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정신병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하나의 불평등이라든지 또는 차별의 문제였을 텐데, 그들을 또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원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이들이 활동이 이들을 보다 건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수익의 활동으로 그 환자들을 아주 수동적이고 정말 그 식물 인간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많은 소수자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으로 탈기관화라고 부르죠. deinstitutionalization, 탈수용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사회와 격리해서 치료해서 다시 사회로 보낸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와 또 가족과 좀 더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데는 여전히 많은 또 어려움이 있죠. 비참여 관찰의 예로는 데이빗 스노우와 리온 앤더슨이 이 홈리스들, 노숙자들의 자긍심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들이 홈리스는 아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홈리스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연구자로서 그 노숙자들을 다양한 장소에서 또 어울려서 또 자유롭게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녹음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두 학자가 발견한 건 그 노숙자들은 분명히 사회로부터 배제된 존재죠.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존재인데 그런 상황으로부터도 자신들의 자긍심을 유지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노숙자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배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긍심을 유지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이들이 이 사회적 배제에 저항하는 세 가지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거리두기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숙자들은 정시에 출근을 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식으로 홈리스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옷도 말끔하게 갖추고. 그래서 나는 일반 노숙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자기의 자긍심을 유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허구의 스토리텔링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왕년의 말이야라고 하는 전략이죠. 내가 왕년에는 회사 사장이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지. 그렇지만 인생은 그 9회에 투아웃이 돼도 아직 모르는 역전의 홈런의 가능성을 있는 끝난 게 아니다. 내가 한 방만 있으면 이걸 완전히 역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허구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기 방어 기제에서 부인과 같은 방법이죠. 세 번째의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걸 부인하고 기만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홈리스 해보니까 이게 의외로 좋은 거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어떠한 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자기가 벗어날 수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홈리스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우리가 뭐 전문 노숙자, 프로페셔널 홈리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방식을 통해서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 자긍심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기술적인 방법에 속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문조사와 같이 그 피험자가 또는 응답 대상자가 그 조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신문 기사 또는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 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있는 메시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텍스트 데이터가 되죠. 그리고 지금은 그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이 신문 기사라든가 또는 기사에 딸린 댓글들을 다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이제 데이터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어느 기사에 달려있는 그 많은 텍스트들의 키워드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사회에서 나왔던 것이 혐오 표현 중에 하나가 이주 노동자들 또는 중국 동포에 달린 그런 댓글들을 보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험악한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한 댓글들의 그 문장을 우리가 주요 키워드들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키워드가 얼마만큼 자주 그 기사에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빈도수를 측정할 수도 있고, 또는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키워드, 예를 들어서 중국 동포 또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걸 만약에 설문조사나 면접조사를 하게 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혐오 표현을 드러내지를 않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게 기사로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어떤 직접적인 면대면의 접촉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응답자의 사회적인 선망, 편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많은 사회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설문조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제가 또 저희 두 명의 지도 학생들하고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 동포, 조선족이라도 불리는 이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표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것이 일종의 키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이 외국인 노동자인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이 이제 워커, 노동자, illegal, 불법, alien, 외국인, 그다음에 illegal aliens 해서 이러한 불법 외국인, discrimination, 차별, 그 다음에 crime, 범죄, 이러한 키워드들이 댓글들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의 글자가 크고 진하면 진할수록 전체 댓글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른쪽에는 우리 중국 동포들에 대한 댓글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ethnic Koreans, foreigner, 외국인, 그 다음에 police, 경찰, illegal, 범죄, crime, knife, alien, problem, money,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키워드들을 나름대로 유형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가 범죄와 관련된 거냐,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거냐, 또는 인종이나 민족과 관련된 거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 가장 많은 키워드들은 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40%가량이. 두 번째로는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30%. 다시 말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에게 한편으로는 범죄의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다가와요. 반면 중국 동포의 경우에서는 범죄의 비율이 외국인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아요. 전체 댓글의 58%가 범죄입니다. 경제의 경우는 불과 14%밖에 안 돼요. 대신 이 종족의 문제,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동포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보이는 태도는 상당히 모순되고 양가 감정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 동포고 한민족이라고 하는 면인데 또 한편으로서는 그들이 그 말만 동포고 실제로는 중국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동포들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그 하나의 감정이죠. 그래서 정말 그 더 깜짝 놀랄 만한 그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보다 중국 동포에 대한 이런 네티즌들의 혐오 표현이 월등히 높다. 우리가 생각할 땐 중국 동포면 같은 동포고 민족이고 같은 언어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욱더 극심한 혐오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뭐 외국인 노동자 중국 동포를 조사해서 얻은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글에서 나타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나오죠. 근데 이러한 또 텍스트 마이닝 분석도 문제점은 있죠. 그런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속성을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겠죠.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통상적인 설문조사 방법이 아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태도나 감정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대로 사회심리학에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죠. 이런 기술적 방법, 실험적 방법,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치와디니 외에 그 공저한 사회심리학의 체계에서 보면 이 각각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보면 그래도 일관되게 각각의 연구 방법의 어떤 특성,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이 만능의 연구 방법은 없죠.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떤 특성인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하나의 여건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적합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되 그 각각의 연구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결과를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연구 윤리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어요. 과거에는 연구 윤리의 문제는 하나의 개인의 도덕의 문제로 여겼고 윤리적인 문제로만 여겼지 이것이 하나의 구속력을 갖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제 그 가면 갈수록 이 연구 윤리를 명문화하고 이걸 제도화하고 하나의 구속력을 갖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연구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그 지식과 또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 윤리는 크게 보면 연구 진실성과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라고 하는 문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연구 진실성은 데이터의 조작이나 표절 등과 같이 연구자의 정직성과 관련되는 주제죠.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자기가 조사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을 하거나 또는 그 통계 분석에 있어서 그 결과를 이제 임의로 조작을 하거나 또는 남의 글을 마치 자기 글처럼 이렇게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또는 자기가 쓴 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인용하지 않고 새로운 글인 것처럼 쓰거나
또한 그것을 인용을 했어도 정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중복계제라고 하는 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연구 윤리를 위반했을 때는 상당한 처벌이 따르죠. 과거에는 이게 뭐 관행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이유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이 표절에 관련해서도 한국연구재단에서도 표절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따르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실험 연구와 같이 인간이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 스탠리 밀그램과 같이 전기 충격 실험을 지금 상황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는 인간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할 때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서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등과 관련된 주제가 바로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의 문제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간 대상 연구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연구가 반드시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연구가 연구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세 번째,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이걸 IRB라고 하는데 심의를 요청해서 승인을 획득했는가. 이 세 가지를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설문조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윤리 문제의 위반성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질문 중에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선 자기가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고 할 때 이게 인간을 대상으로 꼭 수행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태도를 질문하는 거니까. 두 번째, 이게 연구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문항 중에서 정말로 그 사람의 위협적인 질문이 없고 어떤 또 공익적인 목적의 연구라고 한다면 이 조건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로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획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학적 연구나 질적인 연구의 경우, 이 경우에서는 아예 그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를 할 때 이 IRB를 취득하지 않으면 아예 논문 게재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경우 사회조사,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꼭 그런 IRB를 획득해야만 논문에 게재를 하고 말고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런 IRB를 미리 획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의약품 임상 실험의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됐죠. 어떤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할 때,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의약품의 임상 시험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다음에는 생명윤리 쪽으로도 이게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2012년에서는 이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람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과학, 인문학과 같은 분야에도 이 생명윤리법이 적용이 되는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꼭 이게 자연과학이나 의학 분야만이 아니라 이런 인문학, 사회과학에서도 이 윤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그 중요한 점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인 동의하에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속임수를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그 설문지의 표지 안에는 그게 반드시 써 있어요.
자기가 이것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가 익명으로 처리가 돼서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가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되고 개인의 정보가 이게 밖으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 되고 그 연구 대상자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과 집단이 보호되어야 되겠죠. 뭐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이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도덕적 수준, 뭐 규범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이 IRB 심의를 위한 제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도교수나 연구 책임자나 공동연구자의 어떠한 생명윤리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마치고 이수증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서 이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위해할 수 있는지를 이제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설명문과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이 연구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내용이고 이게 안전이나 프라이버시에 어떠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담고, 그 다음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집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제 연구 대상자들을 모집할 때 어떤 관련된 문서들, 이거는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죠. 지금 그 심리학과 근처에도 실험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공고문들이 있죠. 근데 이 경우에 공고문들이 이제 허위로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인간 대상의 연구 윤리는 좀 일반적인 것인데, 우리 사회심리학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사전 동의죠. 그 참가자가 사전에 연구에 대해서 알고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자기가 통보를 받아야 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사후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구가 종료되고 나서 연구자에게 연구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의문을 풀어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죠. 이제 숨긴 상태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몰래카메라라고 알려서 일단은 웃음으로써 해결을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그 원래 참목적이 아닌 것을 했을 경우는 이 사후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윤리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연구 대상자에게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되고,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스탠리 밀그램의 그 실험 연구를 예를 들었죠. 비록 그 실험을 통해서 정말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나치와 같은 이런 폭력에 다수의 대중들이 동조했던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익적인 하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어도 개인들을 속이고, 왜냐하면 실제로 이 피험자가 공모자였거든요. 연구자의 공모자로서 신용을 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실제로 전기 충격을 가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하나의 딜레마를 갖고 있었겠죠. 그런 면에서도 이거는 문제고, 속임수에서도 문제고, 디브리핑 사후 설명도 없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윤리적인 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연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연구 윤리의 문제가 단순하게 하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수준만이 아니고 연구자들이 실제 하는 조사와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자세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사회심리학의 방법론과 연구 윤리를 다루었습니다.